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적한 골목길.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자동차 정비소가 있었다. 민준 오토 서비스라는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간판의 글씨는 바래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정비소로 소문나 있었다. 아침 7시, 여름 햇살이 막 지평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정비소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다. 25살의 젊은 정비사 김민준이 작업복을 입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키가 180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었다. 얼굴에는 아직 젊음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나이보다 성숙해 보였다. 오늘도 시작이다. 민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업장을 둘러보았다. 정비소는 그리 크지 않았다. 차 2대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었다. 벽에는 각종 공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사무실 공간이 있었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녹슨 파일 캐비닛이 전부였다. 민준은 이 정비소에서 일한 지 이제 3년째였다. 그는 원래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2학년을 마치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정비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민준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정비소를 물려받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현장 작업은 완전히 달랐다. 손에 기름때가 묻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하루하루였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오래된 동료들에게 배우고 인터넷 강의를 보며 실력을 쌓아갔다. 민준아, 옆 건물에서 김치찌개 냄새와 함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사모님. 민준이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다. 옆 건물은 작은 분식집이었다. 주인 아주머니인 박순자 씨는 민준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이웃이었다. 그녀는 항상 민준을 친아들처럼 챙겼다. 아침은 먹었어? 내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와서 먹어.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먼저 정비소 정리부터 하고요. 알았어. 그래도 너무 굶지 마. 젊은 애가 밥을 제대로 먹어야지.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따뜻한 이웃들이 있어서 힘든 일상도 견딜만 했다. 작업장을 청소하고 공구들을 점검하던 민준의 귓가에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도 보통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소리. 민준은 즉시 알아챘다. 고급 수입차의 소리였다. 정비소 입구로 천천히 한 대의 차가 들어왔다. 검은색 벤틀리 컨티넨탈 GT. 태양빛에 반짝이는 차체는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차 한 대 가격이 최소 3억 원은 할 것 같았다. 이런 차가 이 작은 동네 정비소에 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렌치를 내려놓았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민준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20대 중반으로 보였다. 키는 165cm 정도. 긴 생머리가 어깨까지 흘러내렸고 명품 선글라스가 그녀의 작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흰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패션 잡지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다.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반짝였고 귀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햇빛에 빛났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다. 민준은 그제야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도자기처럼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 큰 눈, 오똑한 코, 그리고 작고 붉은 입술.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뭔가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민준이 화들짝 놀라 인사를 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복이 기름때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망해했다. 여기가 정비소 맞죠?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요.
혹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쪽으로 다가갔다. 물론이죠. 어떤 소리가 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엔진 쪽에서 트르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가속할 때 특히 심했고요. 민주는 전문가답게 차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먼저 보닛을 열고 엔진을 확인했다. 엔진룸은 거의 새 것처럼 깨끗했다. 모든 부품이 완벽한 상태였다. 오일도 최근에 교환한 것 같았고 벨트들도 전혀 마모되지 않았다. 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가 문제라도?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그게... 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엔진 상태가 완벽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요? 그녀가 놀란 척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반응이 뭔가 어색하다고 느꼈다. 민주는 차를 더 꼼꼼히 점검했다. 하체도 확인하고 서스펜션도 체크하고 브레이크도 살펴봤다. 하지만 어디를 봐도 문제가 없었다. 이 차는 방금 출고된 것처럼 완벽한 상태였다. 죄송하지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엔진, 하체, 브레이크, 서스펜션. 모든 게 완벽해요. 최근에 정비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다.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혹시 다른 정비소에서 최근에 점검을 받으셨나요? 네, 일주일 전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전체 점검을 받았어요. 그럼 확실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공식 서비스 센터라면 더욱 신뢰할 수 있고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래도 혹시 오일이라도 교환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요. 민주는 의아했다. 지금 오일 상태가 완벽한데요. 최근에 교환하신 것 같은데 괜히 돈 낭비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해주세요. 그녀가 간절하게 말했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뭔가 절박함 같은 것이 있었다. 단순히 차 걱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 알겠습니다. 그럼 오일 교환해드릴게요. 작업을 시작한 민주는 계속해서 그녀를 의식했다. 그녀는 작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가만히 있었다. 때때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누군가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는 것 같았다. 30분 후 작업이 끝났다. 민주는 손을 씻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다 끝났습니다. 오일 교환 비용은 15만 원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50만 원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거스름 돈은 괜찮아요. 아니요, 이건 너무 많은데요. 35만 원 거슬러 드려야. 됐어요. 그녀가 손을 저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에 든 돈을 바라봤다. 잠깐만요. 민준이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다. 민주는 빠져나가는 벤틀리를 멍하니 바라봤다. 이상한 일이었다. 문제도 없는 차를 가져와서 필요 없는 작업을 하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두고 간 것이다. 뭐지? 민준이 혼잣말을 했다. 박순자 아주머니가 분식집에서 나와 물었다. 민준아, 방금 그 차 뭐야? 엄청 비싸 보이던데? 네, 벤틀리예요. 근데 이상한 손님이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민주는 아까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박순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네. 그런 부자가 왜 여기 같은 동네 정비소에 온 거야? 강남에는 고급 정비소가 얼마나 많은데? 저도 그게 궁금해요. 혹시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아주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에이, 설마요. 제가 뭐라고? 민준이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민준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모습이 맴돌았다. 특히 그녀의 눈, 그 슬픔과 절박함 긴 눈빛이 계속 생각났다. 설마 내일도 오려나? 민준이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민준이 막 정비소 문을 열었을 때 저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설마. 그리고 정말로 어제 그 검은색 벤틀리가 다시 나타났다. 같은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오늘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역시 완벽한 차림새였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민준이 놀라서 말했다. 네, 죄송해요.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무슨 문제인데요? 브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밟을 때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민주는 다시 차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브레이크 패드를 확인하고 브레이크 액도 체크했다. 역시나 모든 게 완벽했다.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새 것이었고 브레이크 액도 최상의 상태였다. 브레이크도 완벽합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녀가 당황한 표情을 지었다. 하지만 분명히 이상했는데 혹시 심리적인 걸 수도 있어요. 새 차라서 예민하게 느끼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타이어 공기압이라도 확인해 주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했지만 역시 완벽했다. 그는 약간의 공기를 빼고 다시 채우는 시음만 했다. 작업이 끝나고 그녀는 또다시 과도한 돈을 지불하고 떠났다. 이번에는 40만 원을 두고 갔다. 민주는 점점 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도대체 뭐지? 그날 저녁 민주는 동네 친구인 박기석과 치킨집에서 만났다. 기석은 민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현재 근처 자동차 부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야, 그게 무슨 일이야? 기석이 치킨을 뜯으며 물었다. 민준은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기석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헐, 대박이네. 그런 부자가 왜 내 정비소에 계속 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혹시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순자 아줌마 말처럼.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부자가 나한테? 왜 안 돼? 너도 잘생겼잖아. 요즘 여자들 흑수저 남자 좋아한다며? 흑수저는 무슨? 민준이 웃었다. 하지만 기석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왜 그녀는 계속 오는 걸까? 차에는 분명 문제가 없는데 3일째 되는 날도 그녀는 왔다. 이번에는 에어컨 점검을 요청했다. 역시 에어컨은 완벽했다. 4일째도 왔다. 하체 점검. 5일째도 왔다. 엔진 오일 점검. 6일째도 왔다. 와이퍼 교체. 7일째도 왔다. 타이어 로테이션.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그녀는 정비소를 찾아왔다. 그리고 매번 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매번 과도한 돈을 지불하고 갔다. 민주는 이제 확신했다. 이건 단순히 차 때문이 아니다. 그녀에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민주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다. 그녀가 떠나려 하자 민준이 말을 걸었다. 저기,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가 멈춰서서 돌아봤다. 네? 왜 자꾸 여기 오시는 건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불안함이 스쳤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좋아서요? 여기가 좋다고요? 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제야 그는 그녀의 왼쪽 팔목에 작은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목 옆에도 희미한 상처가 있었다. 혹시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녀가 말을 흐렸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민준이 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화를 받지 않고 재빨리 차에 올라탔다. 저 먼저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서둘러 말하고는 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다. 그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눈물 어린 눈과 팔의 멍이 계속 생각났다. 그는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다. 다음 날 민주는 일찍 정비소에 나왔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벤틀리 차량 번호를 검색해봤다. 하지만 개인정보라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준이 고민했다. 그때 정비소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김민준 씨죠? 남자가 차갑게 물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소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요? 남자가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다. 윤서연 씨에게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세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윤서연? 민준이 되물었다. 그제야 그는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됐다. 그녀는 이미 약혼한 몸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접근하는 건 곤란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냥 차를 고쳐드린 것뿐이에요. 남자가 냉소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다면 그러세요. 하지만 경고는 했습니다. 다시는 윤서연 씨를 만나지 마세요. 만약 거부하면요?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후회하실 겁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정비소를 나갔다. 민주는 책상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이건 입 다물고 있으라는 대가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민주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은 자신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것이다. 절대 안 돼. 민준이 봉투를 책상에 내던졌다. 그는 즉시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석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설명하기 길어. 지금 만날 수 있어? 30분 후 기석이 정비소로 왔다. 민주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다. 기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이거 완전 위험한 상황인데? 너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신고해?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래도 협박을 받았잖아. 그건 그렇지만. 민준이 망설였다. 야, 너 그 여자한테 반한 거 아니야? 기석이 날카롭게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동정심인지 아니면 정말 그녀에게 끌리는 것인지. 일단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민준이 말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알아볼 건데? 인터넷 검색부터 해봐야지. 두 사람은 즉시 인터넷으로 윤서연을 검색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헐. 기석이 입을 벌렸다.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들이 떴다. 윤서연은 한국의 10대 재벌 중 하나인 윤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윤그룹은 건설,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기사에는 그녀의 화려한 삶이 담겨 있었다. 해외 유학, 명품 파티, 유명인들과의 교류.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의 기사는 거의 없었다. 야, 이거 봐. 기석이 한 기사를 가리켰다. 윤그룹 윤서연 양, 강성그룹 강준혁 씨와 약혼. 기사는 3개월 전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윤서연과 잘생긴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강준혁. 그 역시 재벌 2세였다. 강성그룹은 전자, 화학, 중공업 분야의 대기업이었다. 약혼했다는데 왜 저렇게 슬퍼 보이는 거지? 민준이 중얼거렸다. 재벌들 약혼은 대부분 정략 결혼이잖아. 사랑 따윈 없어. 기석이 말했다. 민준은 강준혁에 대해서도 검색했다. 공식적으로는 완벽한 재벌 2세였다. 명문대 졸업, MBA,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 하지만 댓글을 보니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다. 강준혁 진짜 성격 더럽다더라. 내 친구가 그 회사 다니는데 완전 독재자래. 예전 여자친구한테 폭력 행사했다는 소문 있음. 돈으로 입 막았다던데. 그 집안 뒷돈이 장난 아니라던데. 검은 돈 얼마나 많은지.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심각한데. 야, 진짜 위험한 것 같아.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기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 씨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재벌이랑 싸울 수 없어. 민주는 고민에 빠졌다. 기석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윤서연은 오지 않았다. 민주는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틀째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준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사흘째 되는 날 민주는 결심했다.
그는 윤그룹 본사 주소를 찾아 그곳으로 향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윤그룹 본사 건물은 압도적이었다.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다. 민주는 긴장하며 건물 로비로 들어갔다. 하지만 곧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죄송합니다. 방문객은 미리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저 윤서연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다. 윤서연 이사님을 만나시겠다고요? 약속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그럼 안 됩니다. 돌아가시죠.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건물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다. 그때 한 여직원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왔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 실례합니다. 네? 여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혹시 윤서연 이사님에 대해 아시나요? 여직원의 얼굴이 경계하는 표정으로 변했다. 왜요? 당신 누구세요? 저는 친구입니다. 서연 씨 친구. 친구? 여직원이 민준의 작업복 차림을 훑어봤다. 그래 보이지 않는데요? 정말입니다. 최근에 서연 씨를 못 봐서 걱정이 돼서요.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연 이사님은 요즘 회사에 안 나오세요. 3주 전부터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는데 소문으로는 결혼 준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 네, 다음 달에 결혼식이 있다던데요. 강성그룹 강준혁 회장님과.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달이요? 네, 아마 이번 달 말쯤 될 거예요. 재벌끼리의 결혼이라 엄청 화려하게 할 거래요. 혹시 서연 씨가 행복해 보이던가요? 결혼 발표할 때? 여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요, 사실 별로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좀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어요.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다음 달에 결혼?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비소로 돌아온 민주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 그때 정비소 문이 열렸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윤사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다.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입술이 부어 있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다. 서연 씨,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다가가자 그녀가 비틀거렸다. 민준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무슨 일이에요? 다치셨어요? 서연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민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오른쪽 눈가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서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제발. 민준은 그녀를 사무실로 데려가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응급처치 상자를 가져왔다. 일단 상처부터 치료해야 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상처를 소독했다. 그녀는 통증에 몸을 움츠렸다. 죄송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울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치료를 마친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그랬어요?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준혁이요. 제 약혼자.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강준혁이요? 네, 그 사람이 저한테.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저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회사 때문에. 서연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와 강준혁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 두 기업의 합병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다. 윤그룹과 강성그룹은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 결혼이 그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처음에는 강준혁이 신사적이었다. 하지만 약혼 발표 후 그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다. 그녀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끊임없이 감시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막았고 심지어 가족과의 만남도 제한했다. 저항하면 때렸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욕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밀치고 때리고. 그럼 아버님께 말씀은 안 드렸어요? 말했어요. 서연이 쓰게 웃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강 회장 아드님이 그럴 리 없다.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다라고만 하셨어요. 경찰에는요? 신고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준혁이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친구래요. 신고는 묵살됐어요. 오히려 제가 거짓 신고로 고소당할 뻔했어요. 민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인가?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여기가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준혁이 모르는 곳. 제가 잠시라도 자유로울 수 있는 곳. 3일 동안 왜 안 오셨어요? 준혁이 알아챘어요. 제가 어딘가 나가는 걸. 서연이 눈물을 훔쳤다. 그래서 저를 집에 가뒀어요. 3일 동안 나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오늘 준혁이 중국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왔어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도와드릴게요. 반드시. 어떻게요? 서연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준혁은 너무 강력해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경찰도 법원도 그의 편이에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친구 중에 기자가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제가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감사해요, 민준 씨. 민준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먼저 대학 동기였던 기자 친구 이준수에게 연락했다. 준수는 유명 일간지의 탐사보도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준수야, 나야. 긴급한 일이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설명하기 길어. 지금 만날 수 있어? 1시간 후 준수가 정비소로 왔다. 민주는 서연과 함께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준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노트북을 꺼냈다. 이거 엄청난 특종인데, 하지만 위험하기도 해. 강성그룹은 언론에도 영향력이 크거든. 그래도 보도할 수 있어? 민준이 물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사진, 녹음, 의료기록, 뭐든지. 서연이 말했다. 의료기록은 없어요. 준혁이 병원 가는 것도 막았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은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준수의 눈이 빛났다. 보여주실 수 있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조작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말 잘 들어, 서연. 너는 내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아버지도, 네 친구들도 다 내 손 안에 있어. 싫어요. 전이 결혼하기 싫어요. 닥쳐. 그리고 뭔가를 때리는 소리. 서연의 비명. 녹음은 10분 정도 이어졌다. 준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사진은? 서연이 사진들을 보여줬다. 몸에 난 멍들, 상처들의 사진이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완벽해요. 준수가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보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도하면 준혁이 알아챌 거예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해요. 준수가 설명했다.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언론 보도, 경찰 신고,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력을 넣을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민준이 물었다.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죠?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준수가 말했다. 가정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예요. 여성 인권 운동도 하시는 분이고. 연락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해볼게요. 준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그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박미경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강인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20년 넘게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베테랑이었다. 앉으세요. 박 변호사가 말했다. 서연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박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감금, 협박 사건입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예요. 하지만 상대가 재벌인데 서연이 불안해했다. 재벌이라고 법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법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여론이 있어요. 여론이요? 네. 요즘은 SNS 시대예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약자의 편에 서죠. 박 변호사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서연 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제가 아는 쉼터가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비밀 쉼터죠. 위치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돼요. 그 다음에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를 해요. 이번에는 제가 동행할게요. 그리고 동시에 언론에 보도가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찰도 묵살할 수 없어요. 법원 절차는요? 즉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거예요. 강준혁 씨가 서연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진행할 거고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이 결혼을 원하시는데. 서연 씨는 성인이에요. 법적으로 독립적인 개인이죠. 아버님도 당신의 결정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회사보다 당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박 변호사가 따뜻하게 말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계획이 세워졌다. 이 일 후 모든 것을 동시에 실행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서연은 민준의 집에 숨어 있기로 했다. 민준은 여동생 방을 서연에게 내주었다. 그날 밤 민준의 집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민준은 이미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별거 아니에요. 계란말이랑 된장찌개밖에 없지만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 시간을 가졌다. 민준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그냥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준혁은? 괜찮아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에요.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준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준아,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강준혁이 한국에 돌아왔대. 그리고 서연 씨를 찾고 있어. 미친 듯이.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 내 취재원이 알려줬어. 강성그룹이 총동원됐대. 사설 탐정도 고용했고, 젠장.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으로. 알겠어. 민준은 서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서연은 불안해했지만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민준, 서연, 준수, 박 변호사는 경찰서 앞에서 만났다. 준비되셨어요? 박 변호사가 물었다.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그들은 경찰서로 들어갔다. 박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다. 가정폭력 신고하러 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듣다가 서연의 얼굴을 보고는 놀랐다. 윤사연 씨? 윤그룹에? 네, 제가 피해자입니다. 서연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차분하게 진술했다. 그리고 녹음과 사진 증거를 제출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강성그룹이라. 그게 중요한가요? 박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이 없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만약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함께 보도될 거예요.
형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소장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준수는 즉시 기사를 송고했다. 재벌 2세 강준혁의 충격적인 가정폭력 실태 기사에는 서연의 증언과 증거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물론 서연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인터넷은 폭발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강준혁, 윤서연, 가정폭력이 올랐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다. 재벌들 진짜 무법자네. 이게 21세기 맞아? 윤서연 씨 용기 있으시다. 응원합니다. 강준혁 꼭 처벌받아야 함.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라. 돈에 배수되지 말고. 여론은 순식간에 서연의 편으로 기울었다. 한편 강준혁은 분노로 미쳐 날뛰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가 비서에게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예상치 못한 일이. 서연이 어디 있어? 당장 찾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당장 찾으라고. 강준혁은 즉시 변호사팀을 소집했다. 그리고 언론사들의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기사는 퍼진 후였다.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됐다. 강성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준혁이 직접 나섰다. 모든 보도는 사실무근입니다. 저는 윤서연 씨를 사랑하며 절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세력의 조작입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그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여론의 압력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틀 후 강준혁은 경찰에 소환됐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저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녹음, 사진, 그리고 서연의 증언. 일주일 후 검찰은 강준혁을 폭행, 감금,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연일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서연은 법정에서 용감하게 증언했다. 저는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강준혁은 저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협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증언이 나왔다. 강준혁의 전 여자친구들이 나서서 그의 폭력을 증언했다. 그동안 돈으로 입을 막혔던 피해자들이었다. 저도 강준혁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합의했었죠.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저를 감금하고 협박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지면서 강준혁의 변호는 무너졌다. 한편 서연의 아버지인 윤 회장도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딸의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윤 회장은 사업을 위해 딸을 희생시켰다.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윤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실격입니다. 딸아, 정말 미안하다. 그는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리고 서연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서연은 아버지를 용서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3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다. 강준혁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강준혁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하고 협박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정에서 강준혁은 분노했다. 이건 잘못된 판결입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오히려 추가 범죄가 밝혀지면서 15년으로 늘어났다. 대법원까지 간 재판은 최종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강준혁은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민준의 정비소는 이 사건 이후 유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의 정비소라고 불렀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사업도 번창했다. 민준은 수익의 일부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했다. 그리고 기석과 함께 정비소를 확장했다. 서연은 회사에서 물러나 대학원에 진학했다. 심리학을 공부하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6개월 후
어느 따뜻한 봄날, 서연이 정비소를 찾아왔다. 민준 씨 안녕하세요.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서연 씨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 생활도 재미있고 상담 봉사도 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서연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서연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저는 그저, 아니에요. 서연이 민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행복하시죠? 네, 처음으로 자유롭고 행복해요. 그리고 민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민준은 부끄러워했다. 영웅은 무슨, 저는 그냥, 아니에요. 서연이 다시 말했다.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저, 민준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준은 깜짝 놀랐다. 네? 정말이에요. 그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자유로워지면 가장 먼저 민준 씨께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정비사인데요. 그게 뭐 어때서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제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민준은 감동받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저도 서연 씨가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서로에게 다가갔다. 1년 후 민준과 서연은 결혼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다. 준수, 박 변호사, 기석, 순자 아주머니,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참석했다. 서연의 아버지도 참석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서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 후 민준과 서연은 함께 재단을 설립했다. 용기재단이라는 이름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법적 지원, 상담, 쉼터 운영,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책으로도 출간됐고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다. 5년 후 민준과 서연에게는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희망이었다. 우리 딸아. 민준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너는 엄마처럼 용감하고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렴. 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요, 서연 씨.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에 의미가 생겼어요. 그들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잔인했다. 하지만 사랑과 용기가 있는 한 희망은 있었다. 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했다. 작은 정비소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왜냐하면 진정한 용기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